요즘 뉴스 보면 다 이래. 금리 올라서 주식 빠진다. 국채금리 19년 만에 최고치. 연내 금리 인상 확률 40% 넘었다. 근데 솔직하게 물어볼게. 이거 듣고 머릿속이 명확해진 사람 있어? 대부분은 이럴 거야. 팔아야 하나, 버텨야 하나, 이게 2022년처럼 터지는 건가? 그냥 공포만 남은 거지. 정작 뭘 해야 할지는 아무도 안 알려줘.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어.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57.2조야. 역대 최대야. SK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은 72%. 두 회사 합치면 분기에만 95조야. 근데 PER이 7배야. 글로벌 반도체 평균이 15배에서 20배인데 그 절반도 안 돼. 실적은 역대 최고인데 주가는 빠지고 있어. 이게 말이 돼? 여기서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해. 금리가 올라서 당연히 빠지는 거지. 2022년이랑 똑같은 거잖아. 근데 그건 절반만 본 거야. 2022년은 연준이 제로 금리에서 직접 때려서 강제로 올린 거야. 근데 지금은 연준이 동결하고 있는데 금리가 모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였어. JP모건도 연내 인상 없다고 봐. 원인이 달라. 원인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 지금 이 금리 충격의 진짜 출처는 따로 있어. 그리고 그게 바뀌는 순간 급상승 구간이 열리는 구조야. 오늘 끝까지 보면 세 가지를 가져갈 수 있어. 지금 금리 공포가 왜 2022년이랑 다른 건지, 실적이 역대 최대인데 주가는 왜 빠진 건지, 그리고 월가가 말하는 급상승 구간의 진짜 시작 신호가 뭔지. 그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팩트부터 정리해보자.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봐. 금리가 오른다고 하면 보통 연준이 올린 거잖아. 연준이 기준 금리를 높이면 시중 금리도 따라 올라가는 게 교과서적인 흐름이야.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연준은 손대지 않고 있어. 기준 금리 그대로야. 근데 30년물 국채 금리는 5.2%까지 올라갔어.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야. 시티그룹은 다음 목표치를 5.5%로 보고 있는데 그 수준은 22년 만이야. 연준이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갔다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연준이 밀어올린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 시장 어딘가에서 연준보다 훨씬 강한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면 이게 언제 끝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 그 실체가 물가 데이터에 찍혀 있어. 5월에 나온 4월 CPI가 3.8%야. 2023년 5월 이후 최고치. PPI는 전년 대비 6.0%. 2022년 12월 이후 최고치야. 전월 대비로만 봐도 1.4% 올랐어. 시장이 예상한 건 0.4%였어. 3.5배가 나온 거야. 근데 이 숫자들에서 진짜 봐야 할 건 에너지야. 에너지 비용만 따로 보면 전년 대비 17.9% 폭등. 휘발유는 28.4% 올랐어. 난방은 54.3%. 난방 54.3%가 얼마냐면 작년 겨울 난방비 100만 원이었던 가정이 올해는 154만 원을 내야 하는 거야. 그것도 한 시즌에. 이 충격이 소비자 물가 전체를 밀어올리고 있어. CPI 월간 상승분의 40% 이상이 에너지에서 나왔고 PPI 상승분의 4분의 3 이상이 에너지 때문이야. 그럼 이게 왜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니냐면 경기가 너무 좋아서 수요가 폭발한 게 아니거든. 공급 쪽에서 뭔가가 막혀 있는 거야. 역사적으로 이런 에너지발 물가 충격에는 딱 두 가지 경로가 있었어. 1979년 이란 혁명. 유가가 1년 안에 2배로 뛰었어. 연준이 금리를 20%까지 끌어올렸고 미국은 장기 침체에 빠졌어. 최악의 경로야. 1990년 걸프전. 유가가 배럴당 15달러에서 46달러로 135% 폭등했어. 주식이 18% 빠졌어. 근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S&P 500이 29% 반등했어. 충격은 컸지만 회복은 더 강했어. 이 두 경로를 가르는 기준선이 하나 있어. 기대 인플레이션 3%. 기대 인플레이션이 뭔지 쉽게 말하면 지금 당장 물가가 얼마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다고 믿느냐 아니냐야. 실제 물가가 높아도 사람들이 이건 일시적이야, 곧 잡힐 거야 라고 생각하면 연준이 굳이 강하게 누르지 않아도 돼. 근데 앞으로도 물가가 계속 오를 것 같다는 기대가 사회 전체로 퍼지기 시작하면 연준이 강제로 눌러야 해. 1979년이 그랬어. 기대 자체가 통제 불능이 됐던 거야.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은 2.5에서 2.8% 수준이야. 아직 관리되고 있어. 3%를 넘지 않는 한 1979년 경로로 가지 않는다는 게 시장의 계산이야. 근데 이 선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어. 그게 지금 이 상황을 잠깐 조정이겠지라고 넘길 수 없는 이유야. 연준이 동결해도 기대가 먼저 무너지면 연준이 강제로 끌려가. 그 순간이 1990년 경로에서 1979년 경로로 게임이 바뀌는 변곡점이거든. 그럼 여기서 진짜 질문이 나와. 연준이 손도 대지 않았는데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갔어. 에너지가 물가 전체를 밀어올리고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위험한 선을 향해 움직이고 있어. 그럼 도대체 이 에너지 충격의 진짜 정체는 어디서 오는 걸까?
정체는 호르무즈야. 에너지가 CPI 월간 상승분의 40%를 밀어올렸다고 했잖아. PPI는 4분의 3 이상이 에너지 때문이라고. 근데 왜 에너지가 이렇게 됐는지는 아직 안 나왔어.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3개월째 사실상 봉쇄돼 있어. IEA 국제에너지기구가 이 상황에 붙인 이름이 있어. 역사상 최대 글로벌 에너지 안보 위기. 글로벌 석유 공급의 20%가 지금 막혀 있는 거야. 하루로 따지면 1,400만 배럴이야.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오면 이렇게 생각해봐. 전 세계 유조선 10척 중 2척이 통째로 사라진 거야. 그게 3개월째야.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 건 수요가 폭발해서가 아니야. 공급 쪽에서 구멍이 생긴 거야. 여기서 바로 이어지는 질문이 하나 나와. 금리를 올리면 이게 잡히나? 피델리티가 이 구조를 한 줄로 정리해줬어. 금리를 조정한다고 해서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석유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는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게 왜 지금 이 상황에서 핵심이냐면 지금 물가가 오른 이유가 공급 차단이기 때문이야. 금리를 올려봤자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지 않거든. 아파트 단지 수도관 메인 밸브가 터진 상황이야. 물이 새고 있어. 그때 집안에서 수도꼭지를 잠그는 게 금리 인상이야. 집안으로 들어오는 물을 조금 줄일 수는 있어. 근데 밖에 있는 밸브는 그대로야. 진짜 문제는 거기 있는 거지. 연준도 이걸 몰라서 인상을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시장에서 나오는 숫자들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가 다음 질문이야.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연내 금리 인상 확률이 40에서 45%까지 올라왔어. 한 달 전에는 1%였거든. 한 달 만에 40배가 뛴 거야. 금리 스왑 시장 기준으로는 80%를 넘었어. 근데 이 두 숫자가 왜 이렇게 다른지를 모르면 공포가 더 크게 와. 패드워치는 특정 FOMC 회의에서 딱 그날 금리를 올리느냐를 보는 거야. 스왑 시장은 연말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긴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총체적 가능성을 보는 거야. 패드워치가 내일 비가 올 확률 40%라면 스왑 시장은 이번 주 안에 비가 한 번이라도 올 확률 80%야. 똑같은 날씨인데 기간을 다르게 본 거지. 둘 중 어느 쪽이 맞냐가 아니라 두 개를 같이 봐야 전체 그림이 보여. 그리고 중요한 건 40%든 80%든 이 숫자가 연준이 올린다는 확신이 아니라는 거야. 인하는 사실상 멈췄고 최악의 경우 인상도 배제 못한다는 불확실성이 가격에 반영된 거야. 그럼 월가의 주요 기관들은 실제로 어떻게 보고 있을까? JP모건은 연준이 2026년 내내 동결하고 다음 움직임은 2027년 3분기 25bp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 단, 고용시장이 크게 약화되면 오히려 인하로 갈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지. 무디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잔디는 더 직접적으로 말했어. 현 시점에서 연준은 그냥 동결할 것 같다. 결정적 변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하느냐 여부다. 시장이 40%를 보는 동안 JP모건과 무디스는 동결을 보고 있어. 똑같은 데이터를 다르게 읽는 거야. 여기서 구분이 하나 필요해. 인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 경기가 너무 달궈져서 시키려고 올리는 인상이 있어. 기업 실적이 받쳐주고 고용이 탄탄하면 금리가 올라도 시장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 근데 물가가 도저히 안 잡혀서 떠밀리듯 올리는 인상은 달라. 경제가 좋아서 올리는 게 아니라 공급 충격에 끌려가는 거니까. 지금은 어느 쪽이냐고? 설령 인상이 된다고 해도 논의되는 수준이 25bp 이래야. 2022년에 75bp씩 4번 연속으로 밀어붙인 것과 충격의 크기 자체가 달라. 그럼 경제 체력 자체는 어떤 상태냐는 게 다음 질문이야. 겉으로 보면 아직 버텨. GDP 성장률이 2%대야. S&P 500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은 20%를 웃돌고 있어. 지난 1분기 실적 시즌에서 참여 기업의 84%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어. US뱅크 소속 전략가 테리 샌드맨이 이 지점을 정확히 짚어줬어.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견조한 기업 이익 성장이 뒷받침된다면 주가는 지지받을 수 있다. 근데 내부에서 균열이 하나 시작됐어.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어. 4월 기준 임금 상승률이 3.6%야. 근데 물가는 3.8%가 올랐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물가 속도를 못 따라가기 시작한 거야. 이게 2023년 4월 이후 처음 나타난 경고등이야. 기업 체력은 아직 버티고 있어. 근데 소비자 쪽에서 실질 구매력이 조금씩 깎이기 시작했어. 이 간격이 벌어지면 소비가 꺾이고 그 다음이 기업 실적에 영향을 준다. 지금은 그 균열이 막 시작된 시점이야. 거기다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됐어. 케빈 옷이야. 5월 13일에 상원에서 54대 45로 인준됐어. 역대 가장 박빙의 표결이었어. 5월 22일에 공식 취임했고 첫 FOMC는 6월 16일에서 17일이야. 워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지명한 인물이야. 근데 취임하자마자 CPI 3.8%라는 숫자를 마주한 거야. 인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거지. 인베스코가 이 부분을 분석했어. 워시는 첫 번째 재임 때보다 훨씬 비루기파적으로 바뀌었고 실용적이며 제도적 독립성을 존중하는 모습이라고. 쉽게 말하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인하를 밀어붙이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야.
동시에 파월이 8년간 쌓아온 시장과의 소통 방식 자체가 바뀌는 시기야. 그 첫 번째 FOMC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가 시장의 다음 방향을 결정하는 출발점이 돼.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묶어보자. 지금 금리가 오른 건 연준이 밀어올린 게 아니야. 호르무즈 봉쇄라는 공급 충격이 에너지를 밀어올렸고 에너지가 물가 전체를 끌어올린 거야. 금리를 올려봤자 석유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걸 JP모건도 무디스도 연준도 알고 있어. 기업 실적은 역대급으로 버티고 있지만 소비자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로 꺾이면서 내부 균열이 막 시작됐어. 거기에 새 연준 의장 워시라는 변수까지 더해졌어. 그럼 이제 핵심 질문이 하나 남아. 이 구조를 바꾸는 열쇠가 어디에 있고 그게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야? 이 구조를 바꾸는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는 이미 나왔어. 이제 중요한 건 그 열쇠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판이 어떻게 갈리는지야. 경로는 두 개야. 그리고 이 두 경로를 왜 나눠서 봐야 하냐면 각각에서 시장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이야. 시나리오 1 호르무즈가 열리는 경우 IEA가 5월 보고서에서 이걸 직접 계산해뒀어. 3분기부터 점진적으로 통항이 재개된다고 가정하면 4분기에 글로벌 원유 공급이 균형을 회복하고 유가는 $80대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야. CEPR, 유럽경제정책연구센터 분석도 있어. 호르무즈가 1분기 봉쇄 후 재개되면 미국 헤드라인 인플레에 추가로 미치는 영향이 0.6%포인트에 그쳐. 근원 물가는 0.2%포인트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순서대로 연결해보면 유가가 꺾인다. 에너지발 인플레가 빠진다. 국채금리 압박이 풀린다. 인상 논의가 소멸한다. 그리고 남는 건 인하 조건뿐이야. 첫 번째 조각 하나가 넘어가면 나머지가 줄줄이 따라가는 구조야. 역사가 이 패턴을 한번 보여줬어. 1990년 걸프전이 끝나자마자 S&P 500이 29% 반등했어. 유가 충격이 해소된 직후가 항상 가장 강력한 반등 구간이었어.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 해협이 열린다고 그날 바로 시장이 폭발하지 않아. 작년 12월을 봐. 구조가 읽혀서 방향은 맞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2달을 갈아 넣었어. S&P 500이 12월 한 달을 사실상 보합으로 마감했어. 방향이 보인다는 게 과정이 편하다는 뜻이 아니야. 시나리오 2. 호르무즈가 계속 막혀있는 경우 미이란 협상이 결렬되고 봉쇄가 6개월 이상 이어지면 유가가 130달러에서 150달러에 고착될 수 있어. 이 구간이 왜 위험하냐면 지금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2.5에서 2.8%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거든. 근데 유가가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 사람들이 물가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을 굳히기 시작해. CNBC 차트 분석이 딱 이 기준선을 짚었어. 2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2022년 고점인 2.98%를 넘지 않는 한 성장주 랠리가 계속된다고. 반대로 말하면 이 선이 뚫리는 순간 연준이 강제로 끌려가는 거야. 그게 1990년 경로에서 1979년 경로로 게임이 바뀌는 지점이야. 지금 논의되는 25bp 수준이 아니라 시장이 훨씬 더 큰 긴축을 각오해야 하는 국면이 열릴 수 있어. 두 경로를 가르는 기준은 결국 하나야. 기대 인플레이션이 3%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 지금은 아직 안 넘었어. 근데 언제든 흔들릴 수 있어. 그럼 이제 질문이 하나 바뀌어. 이 경로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화면을 보면 먼저 알 수 있냐는 거야. 확인할 화면은 3개야. 첫 번째, 6월 10일 5월 CPI. 지금 이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면 4월 CPI 3.8%라는 나쁜 데이터가 찍혔고 다음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이야. 작년 12월은 셧다운으로 데이터 자체가 없어서 생긴 노이즈였어. 데이터가 나오자 해소됐지. 지금은 성격이 달라. 실제 데이터가 나쁜 거야. 그래서 다음 데이터가 나와야 해소돼. 6월 10일에 확인할 건 에너지 항목이야. 에너지 항목이 전월 대비로 꺾이기 시작하면 그게 도미노 첫 조각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야. 반대로 에너지가 또 올라오면 봉쇄 장기화 시나리오를 다시 경계해야 하는 거야. 두 번째, 6월 16일 17일 첫 FOMC. 워시가 의장으로서 시장에 처음 메시지를 던지는 자리야. 파월이 8년간 쌓아온 소통 방식이 여기서 리셋되는 시점이야. 워시는 점도표 공개에 회의적이고 기자회견 빈도도 줄이려는 스타일이야. 시장이 연준 의도를 읽기 어려워지면 방향과 상관없이 변동성이 구조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 첫 FOMC에서 봐야 할 건 결정 자체가 아니야. 워시가 어떤 언어로 현재 상황을 설명하느냐가 핵심이야. 인플레를 일시적으로 보느냐, 구조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시장이 읽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거든. 세 번째, 유조선 통행량. 협상 관련 뉴스는 매일 나와. 근데 협상 진전 기사 자체가 아니라 실제 유조선 통행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는지가 진짜 신호야. 말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해야 해. IEA는 3분기부터 점진적 재개를 기준 시나리오로 보고 있어. 여기서 통행량이 실제로 회복되면 도미노 첫 조각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이 세 개의 화면을 같이 봤을 때 CPI 에너지 항목이 꺾이고 워시가 동결 유지 메시지를 분명히 내고 유조선 통행량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도미노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야. 반대로 CPI가 또 올라오거나
워시가 인상적으로 기울어진 언어를 쓰거나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면 기대 인플레 3% 돌파를 다시 경계해야 하는 국면이야. 근데 같은 화면을 봐도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판단 기준은 달라져. 이미 코스피나 반도체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 지금 가장 피해야 할 건 뉴스가 나올 때마다 반응하는 거야. 코스피가 빠진 건 기업 체력이 약해서가 아니야. 전쟁이 만든 금리 노이즈 때문이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은 1분기에 역대급으로 나왔어. 가장 먼저 확인할 건 주가가 아니라 기업 실적 방향이야. 빅테크 AI 설비 투자가 올해만 6,600억에서 6,900억 달러야. 이 돈이 반도체로 흘러가는 구조는 호르무즈와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어. 글로벌 HBM의 75에서 90%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어. 시게이트 CEO가 직접 말했어. 공장을 짓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고. 수요가 끝난 게 아니라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뜻이야. 구조가 살아있는 동안은 CPI 하나가 나쁘게 나왔다고 전체 판단을 뒤집을 이유가 없어. 하지만 6월 10일과 16일, 17일은 꼭 확인해. 지금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 PER 7배가 싸 보인다는 건 사실이야. 글로벌 반도체 평균이 15에서 20배인데 절반도 안 되니까. 근데 싸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는 건 체크포인트를 확인하기 전이야. 6월 10일 CPI와 6월 1617일 FOMC 이 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방향을 단정하지 않는 게 맞아. 싸졌다고 확신 없이 들어가는 것도 공포에 아예 손을 놓는 것도 둘 다 기준 없는 판단이야. 나스닥 S&P 비율이 54년 만에 3.5 저항선을 세 번째 시도하고 있다는 기술적 신호도 같이 봐. 이 선이 뚫리는지 여부도 6월 데이터와 함께 확인 순서 안에 넣어두는 게 맞아. 관망 중인 사람. 지금 방향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 6월 10일과 6월 16일, 17일 이 두 날짜를 먼저 지켜봐. 거기서 나오는 숫자와 메시지가 어느 시나리오 방향인지 보여줄 거야. 그 다음 판단이 훨씬 쉬워져. 외국인이 19조를 던졌을 때 개인 투자자가 7거래일 동안 30조를 쓸어 담았어. 2020년 코로나, 2022년 긴축, 2025년 관세 폭락 때마다 이 힘이 바닥을 다지는 구조로 작동해왔어. 이게 단순히 개미의 물타기가 아니라 구조적인 힘이라는 건 그 뒤에 뭐가 있는지를 보면 알아. 지금은 그 구조를 확인하는 화면이 두 번 나오는 시점이야. 결국 지금 금리 공포의 정체는 연준이 아니야. 공급 충격이야. 그리고 그 충격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판이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야. 그래서 오늘 확인 순서는 3개야. 6월 10일 CPI 에너지 항목, 6월 1617일 FOMC에서 워시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 그리고 유조선 통행량. 이 3개가 어느 방향으로 찍히는지 보면 다음 뉴스가 나와도 덜 흔들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로 표시해줘. 다음에 같이 뜯어보고 싶은 종목이나 이슈 있으면 댓글에 남겨줘. 다음 분석 후보로 볼게. 헤드라인에 끌려다니기보다 구조로 판단하는 기준을 쌓고 싶다면 구독해도. 다음 이슈도 숫자와 흐름으로 같이 확인해 볼게. 흔들리는 시장에서 필요한 건 예측이 아니야. 확인 순서야.